자, 이준석이가요, 윤 정부 잘못 지적할 자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윤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약을 팔고 다녔지요. 2번 가출하고 죄를 뿌리면서도 또 윤 당선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가 약을 파든 죄를 뿌리든 될 것 같았으니까 이 되게 되면 다가올 자신에 대한 책임론, 혹 안 됐을 때도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추궁이 올 것 같으니까 이준석이는 윤 당선을 결국 떠들고 다녔지요. 자, 대구에서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을 김광석 그린가에서 했대요.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고 또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자유를 넘어 당은 당규를 마음대로 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다. 그래서 윤의 자유라는 표현을 빌어서 윤을 공격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 정부에 대해서도 지적할 자유가 있다. 말은 맞지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작년 5월입니까? 그 이후에 제가 수없이 문 정권을 향해서 싸우지 않고 협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왜 이준석이가 문 정권과 싸우지 않는가? 언론이 인터뷰할 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뭐라 답했느냐? 문 정권과 싸우는 것은 대선 후보가 할 역할이고 나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드는데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라는 황당한 헛소리를 했어요. 당대표가 대선 후보 관리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서 맡기면 되는 거고 당의 대표는 대선 후보가 생기기 전까지도 문 정권의 파행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생기면 대선 후보를 도와서 같이 또 싸워야 됩니다. 아주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다닌 자입니다. 이자가 문 정권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또 위드 코로나 바람 잡았던 것 라디오 등에 나와가지고 제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이 자는 거의 세작 간첩의 범주에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과 당시에 이준석이가 싸움을 회피했던 간첩의 문제를 왜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나 윤석열 진영에서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너그도 붙어 있어서 이준석이가 붙어 먹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거냐? 나 한번 묻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코인을 해서 십수억을 딴 듯이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 대표가 되니까 곧바로 집을 샀다고요. 이준석 입장에서 강북에 자기 지역구에 신축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아파트 산다고 대출을 받았는지 과연 이준석이가 정치판에 10년 구불면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거 아버지가 부당 정려를 한 건지 그걸 갖다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의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이준석이가 코인에서 땄는지 코인에서 땄다고 막 떠들어 놓고 나중에 집 샀다니까 사람들은 코인에서 딴 돈으로 집 샀구나.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국세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코인에서 딴 돈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까? 코인에서 딴 돈은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전기차도 5천만 원대 전기차도 샀습니다. 그럼 이준석이가 집 사고 신축 아파트 사고 그리고 코인 사는 거 그 나이대의 젊은이 10년간 정치 백수로 굴러왔지 이준석이가 선거 3번 떨어졌지 돈을 벌 일이 있었겠어요? 그럼 이준석의 집 산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야당에 국현도 한번 하지 않은 청년 대표라고 떠들고 다니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는 애가 집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남들은 40까지 벌어도 집 사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집 사는 돈 절반 이상은 전부 대출받아서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백수 생활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기본적으로 윤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것끼리 싸움을 하는 거는 그건 이준석의 떠들 자유가 있어요. 그건 맞아.
그렇지만은 이준석이가 떠드는 부분에 대한 만큼 이준석도 비판받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당의 대표가 문 정권, 그야말로 보수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문가리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한번 하지 않았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사쿠라지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겨우 야당의 대선 후보를 정했는데 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쿠라라서 그런지 낙선시키기 위해 결정적일 때마다 김종인과 패를 먹고 태그 매치로 흔들어 제낀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 내가 윤을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윤을 엄청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준석도 같이 비판해야 된다고, 그것이 내 의무라 봅니다. 내가 윤을 비판하고 이준석을 감싸주면 황장수는 지가 싫은 사람만 비판하고 싫은 사람의 적은 적의 적은 동지라고, 옛날에는 이준석 싫어하더니 이제는 이준석 감싸주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공정하게 비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그야말로 윤을 낙선시키려고 했고 문재인에게 지금 비판하지 않았다. 그 문을 비판하지 않고 윤을 낙선시키려고 했던 이준석의 본질과 정체성은 왜 그러냐? 그럼 이준석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캐보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똥당 내부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비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이나 또 권성동이가 이준석을 제대로 비판했습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보면요, 전부 그냥 성격적 문제에 대한 그냥 감성적인 내용의 비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제 대구 여권의 중심지에 가서 이준석이가 저렇게 떠들었는데, 자, 당 내부에서요, 김기현 의원이 앞으로 자기 당권 주자라고 하죠. 이 전 대표는 어찌 그리도 모든 것을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비뚤어진 시각만으로 보는지 딱하다.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이 항상 옳고 항상 정의라고 여기며 세상을 재단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될 큰 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요, 지금 당내 초선이 누군가의 전이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유승민이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배신자 낙인 찍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홍천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보수 진영에서 파문당한 사례도 거론하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내 말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친윤그룹에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다. 지성, 빈곤, 심기경호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당헌 개정안에 다수가 동의한 초선들도 비판을 했다. 저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그 국민의 똥당이라는 그 당의 권력이 탐이 나서 이런 이전 투구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은, 나는 박근혜 정권 때 유승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TV에 나가서 박근혜의 3인방 최순실 정윤회를 정면 몇 차례 비판했다가 나 역시 여러 대가를 치렀지만은, 그렇다고 니처럼 온 사방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이준석이한테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정치판과 가까이 했다가 참으로 더러운 꼴을 봤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판의 본질이 그러하다 생각하고 행명 21을 만들어서 제 길을 가려고 하지, 그 썩은 정치판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그것들을 하나씩 열거해서 비판해야 될 그런 의욕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욕하고 다녔어요. 그럼 저자는 도대체 뭘 노리는 건가? 또 이준석과 같이 청년 정치라고 하는 그 썩은 자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치판에 어른거리는 이 청년 세력이라는 것들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대선 때 윤석열이 옆에서 편 좀 들고 지금 청년재단이라고 공공재단에 젊은 나이에 재단 이사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하나 있죠. 그래도 이번에 뭐 나서가지고 이준석 비판해. 그런 아도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어야 돼요. 니도 이준석 비판할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비판할 자격이 있으니까 분명히 합니다. 이준석은요, 솔직히 정치 잘못 비웠고, 이준석이 지금까지 했던 싸움 중에서 이 시대에 고통받는 청춘에 대해서 대변해서 정권이 그들을 외면한다고, 여야 기성 정치권이 외면한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득권 상층들의 이 사회의 독점에 대해서 그들에게 신음하는 다수의 집 없고 가난한 대중들, 반기득권층의 입장에 서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들의 주거나 취업 일자리들을 심각하게 비난한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바꾸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은 젊었지 외관만 하고 다니는 짓거리는 말꼬리 잡고 패거리 짚고 그리고 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또 거기에 반격하고 또 지금 60대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네가 이 사회의 가난한 청춘들을 제대로 대변해 본 적이 있냐? 이준석. 그냥 연탄 가스에 불과하니까 빨리 사라져라. 자, 대중들이 비난해야 돼요. 저자는 한 번도 이 사회의 약자 청년들을 대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런 자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데 윤석열 비판한다고 저것이 옳은 건 아니죠. 자, 경찰이 또 한 건 더 합니다. 참, 이 정권의 경찰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들한테 잘해준 쪽에 줄을 서가지고 이 아부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가 16일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 자, 성접대와 뇌물 의혹 등으로 지금 이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준석이 출석 끝나고 16일 경찰청에 출석하는데, 그래서 이준석은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가처분 사항이라든지 이것도 앞으로 전개될 사항 등과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출석을 갖다가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준석은 지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으므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성접대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준석이 오히려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가세연을 고소해서 김성진 전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준석 수사와 관련해서 개입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라고 하고, 이준석 성접대 의혹은 이달 내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경찰한테 묻습니다.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든가 마무리 안 되든가를 모릅니까? 경찰은 처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적어도 이준석에 관해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면 뇌물도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그래서 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처음부터 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수사하는 척 시간을 끌어오다가 가처분 사항이 전개되면서 여건이 지금 발등에 분이 떨어지자 그때서 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뭐 정치 박해 프레임을 잘 구사하고 있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뭐 윤희 이런 말을 누가 하니까 내가 무슨 달걀이냐, 품는다라는 표현은 돌아버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중자애하라니까 권성동이가 니부터 해라. 자, 그리고 또 김기현이가 이준석이가 지난 주말 대구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표현 때문에 터무니없이 모함을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기현이가 10분 내내 떠들어도 다 말을 못할 만큼 할 말이 많지만 참겠다. 창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금지곡이라 딱지를 붙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준석이 말에 계속 말꼬리 잡고 해봤자 도움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비판을 했어요. 우리 당에 금지곡이 있다고 말한 이준석이 말입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준석이는 이제 사실상 저 국민의 똥 돼버린 당에 거기서 뭔가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어제 또 다른 윤핵관은 윤상현이라고, 그래서 윤상현이 뒤에서 중간 G급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래서 이제 초재선 의원들을 지휘하는 다른 윤 핵심 관계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윤상현을 지목했어요. 그러면서 군대가 기능을 하려면 병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준급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 국힘 지도부를 끌어갈 멤버들은 3, 4선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윤상현이가 적임일 거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준석이 저 당이 이제 방향을 살짝 바꿔서 윤핵관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멤버를 내세워서 윤이 통치할 거다. 그 멤버가 윤상현이다. 지금 이준석이 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준석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똥당하고 이준석이가 아수라장이 되든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든지 이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밥에 그나물인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 개판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구석에서 누가 낫니 누가 또 모지라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이 개혁 세력이니 또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인데 이 개혁과 청년 세대 대표 정치인을 탄압하는 모양새 프레임을 끌고 가서 박해받는 종교 지도자인 양 자신을 갖다 붙이는 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도 저 당을 잡아가지고 니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야말로 기득권 정치인들 수백 명과 똑같은 원오버 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준석이가 코인에서 딴 돈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만약에 아니라면요. 상계동 집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밝혀낸 겁니다. 작년에 9월 달에요. 상계동 집 산 30대 이준석 소득만으로 집 사려면 30년이 걸린다. 다 알다시피 이준석은 얘가 정치판에 들어온 거는 201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하고도 한 8개월 더 돼가는 11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간에 선거에만 3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정치판에 들어오고 선거에서만 3번 떨어지면 뚜렷한 직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방송 출연했다지만 저도 방송 출연 많이 했지만 방송 출연해서요. 큰 돈 안 됩니다. 또 정치인이고 하면 방송 출연해도 출연료를 잘 안 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집을 샀다. 작년에 상계동 아파트를 샀다. 자, 청년들은 집 살라 그러면 집이 아니라 10년을 모아도 전세를 못 모으고 그리고 2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고 한 30년쯤 모아야 집을 살 겁니다. 자, 평균 한 6억짜리 집이 있다 칩시다. 자, 6억짜리 집을 30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모아야 30년을 모아야 6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려면 대체로 청년 세대들이 받는 월급이 2천 몇백만 원이거나 좀 더 다니면 한 3천 몇백만 원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안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자기 소득의 대부분이거나 자기 소득의 한 60, 70%를 집어넣어서 1년에 2천만 원이면요.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됩니까? 한 달에 165만 원을 모아야 1년에 2천만 원을 모읍니다. 한 달에 165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청년 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자신 주택 경험을 들어 자기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 30년 걸린다고 집으로 이야기했어요. 30, 40대 열심히 일해서 50대가 돼야 이룰까 말까 현실이 됐다. 자, 문 정권 부동산을 비판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지는 상계동의 집을요, 솔직히 노동하고 일 안 하고 샀습니다. 이준석이가 어디에서 이 말을 했냐? 당의 청년주거대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노원구 상계동에 집을 구입해서 올해 초에 2021년 초에 입주했다. 정치를 하기에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기 않을 것이라 영구히 거주할 주거 형태, 신축 지하 주차장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적용하니 아주 제한된 공급에 몰리니 가격이 뛰면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래 또 샀잖아요. 이준석이가 기껏해야 85년생입니다. 자, 만으로 하면요. 지금 37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38이에요. 11년 백수 38살짜리가 정치에서 선거 3번 나오고 집 살 돈이 있다라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뇌물 안 받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지가 어릴 때 상계동에서 본 젊은 부부들 분위기를 기억한다. 20대 중후반 젊은 부부들이 서울의 상경에 첫 주거지로 갓 조성된 상계동을 선택했다. 웃기고 자빠졌네요. 20대 중후반 부부가 서울에 상경합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서 다녔겠죠. 그래가지고 첫 주거지로 상계동에 아파트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솔직히 다들 월세집이나 아주 싼 전세부터 시작을 하죠. 야, 너 뭘 봐도 잘 못 보고 이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주거 비용은 다소 저렴하나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꿈에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은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차단당했다.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하다. 자, 빚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데도 규제로 억제되고 집을 사지 못하는데 집값은 상승해 자기 소득으로 50대가 돼야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다. 더 큰 공포는 50대가 되면 집값이 유지되냐는 우려인데 이런 반복적 피드백이 일어나며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요래 말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자, 이자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2010년 5월에 전국 철거민연합의 철거인들 시위에 대해 전철련이 얼마나 정의로운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2달 넘게 서초이동 전역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가 싶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 이준석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한 젊은 친구는 이준석이가 4년 넘게 상계동 선거운동할 때부터 옆에서 잔심부름하고 운전기사도 하고 계속 수행했는데 밥을 안 살 때도 많았고 내 손으로 이준석이 밥까지 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아파트 주민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둘밖에 없는데도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예, 인사 제대로 안 하기 유명하죠. 나도 여러 번 이해하고 인사 안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 이준석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이 상계동 아파트 어떻게 샀냐? 저는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자, 상계동의 아파트는요, 신축이면 한 8, 9억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이준석이가 작년 초에 무슨 돈으로 샀냐? 차도 샀잖아요. 전기차요. 그래서 이준석은 100번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떠들거나 저 동당에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래서 아파트 사지 못한 사람들한테 20, 30년 지나도 아파트 살 돈 못 모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으면서 백수인 지는 어떻게 샀니? 너 아버지가 정리해 줬니? 아니면 코인해서 딴 돈을 짱박았다가 했니? 그럼 코인에서 딴 거 입증할 수 있니? 아니면 진짜 딴 데서 어디서 생긴 거니? 그걸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이준석이가 아파트 산 돈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런 청년 위선적 정치인들의 미천을 까발리기 위해 다시는 젊은 애들이 저런 식으로 깝죽거리지 말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거는 20, 30대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앞에 그 정신없는 애들이 좋다고 악수하니까 다 네 편인 줄 아는가? 이준석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지금 처지를 한탄하는 수많은 청춘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야.
자, 저는 이 사교육 문제가 5+3 정책의 두 번째, 주거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한 이 한국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과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교육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데 우리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외로 많은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사교육은 저는 범죄 행위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사교육 문제는 필수적으로 대입을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정권이 사교육을 지적하면서 쉬운 수능을 내어서 학교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약화시키는 쪽에 치중하겠다면서 현 대입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 사교육에 그냥 비중을 낮춰보겠다. 그래서 결국 다수의 국민들 중산층 서민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건 저는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교육의 아버지는요 대학 입시예요. 사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아버지가 낳은 사생아입니다. 그러면 사교육의 아버지를 공격해야지 사교육만 지적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윤이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갈 생각이다라고 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시키고 전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집 장사를 한다고 하고 학원에 지금 윤의 이 사교육 발언 이후에 준 킬러 문항 설명회에 학생들이 더 몰려들고 있다고 하고 학원들은 기존 책 버리고 새 전략을 마케팅을 하고 있고 출제위원 출신 홍보도 한다고 더 혼란을 이용해서 장사질을 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뱀과 싸울 때는 뱀 대가리를 겨냥해서 그걸 쳐야지. 뱀의 꼬리를 치고 나면 꼬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뱀은 꼬리는 다시 자라난다는 겁니다. 나는 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뿌리가 뽑아질 거라고 봅니까? 자, 저도 세무조사를 하라 해서 학원이나 이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를 어제 지시했는데 잘한 겁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이 문제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윤이 왜 사교육의 아버지 대학 입시를 손을 못 대게 한 사교육 카르텔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결국 대학 입시에 손을 댈 때는 윤 스스로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남 상류층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득 보수 최상류층에서 자신에게 등을 돌릴 줄 몰라서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를 겨냥한 게 아니라 알 카포네가 하는 이 밀주 사업만을 겨냥해서 그래서 밀주 사업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고 알 카포네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교육과 대입 전형이 그야말로 기득권 유지용 범죄적 시스템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전부 사교육에 열중해온 것은 전부 대학 입시 전형이 상류층에 유리하도록 바꾸는데 똑같이 손을 잡았고 결국은 사교육 강화에 일조를 해왔다는 거. 한국의 운동권이 오늘날 사교육의 핵심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한경호라고 부르는 좌파 매체들조차도 윤석열의 발언만 공격하지 대치동 저 학원 재벌들이나 또 일타 강사들을 별로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관계 진영이 명확하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은 돈은 한국의 수구 꼴통 기득권 보수 상류층한테 벌지만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정신적 맥락은 좌파에 다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자식 교육과 자식의 이 신분 세습 문제만큼은 이들의 기묘한 결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적 시스템을 형성했는데 윤석열이 지금 총선 아젠다에서 여러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지율도 부진하니까 이런 걸 깨보겠다고 사교육을 건드린 거예요. 제일 쉬울 것처럼 보였죠. 일타 강사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그 정도니까 이게 싸움을요. 제한전으로 벌려서 이겨봤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준석이가 끼어들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이것도 한국의 젊은 정치인이라고 윤을 비판하는 정치인이 가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수능 관련해 질렀다가 강사들 악마화, 전략적으로 바보 행동이다. 자, 수능 관련해서 뭔가 찔러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해서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준석이가 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교육 업계의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자, 이준석의 강의는 아무리 소득을 많이 얻어도 합법적으로 얻는다면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겠죠. 그들은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영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고 사교육 업계야말로 정글의 세계이고 흥망성쇠가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 업계에서 대접받는 강사들이라면 그 강의를 시청해서 수십만 명에게 냉정한 잣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고 대부분 흥미와 실력을 바탕으로 진학을 한 뒤에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거다. 이들에 대한 막무가내 악마 논리는 빈약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다. 얘가요 굉장히 사악하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준석이가 윤석열이하고 싸운다고 개혁 보수가 아니에요. 유승민이가 윤석열이하고 싸운다고 개혁 보수가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보수고 이런 것들은 개혁 보수인 척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기득권 편으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진짜 수구 꼴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문을 교과서 있는 그대로 낸다고 했을 때 국어나 영어는 교과서의 경우 검정 교과서일 건데 A 교과서 난 지문을 써야 되는지 B 교과서 난 지문을 써야 되는지 누가 정하나. 수능에 A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부각되어서 나오면 그야말로 불공정이다. 꼭 A, B 교과서가 아니라 A, B 교과서 수준의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 난이도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맞는 수준으로 지문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천만에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꼬고 꼬아서 장난을 치고 있죠. 수학능력 시험에는 이게 맞는 방식이다. 있는 그대로 외우고 읊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지 교과서가 아니다. 교육의 첫째 목표는 인재상을 그리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라는 이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윤석열이가 지금 모호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준석이는 지가 개혁 보수라는데도 지금 윤석열의 이 사교육, 이 일타 강사들 등을 공격하는 문제에서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라는 부분에서 윤석열이 건드려서는 안 될 합법적인 부분을 건드렸다고 말하는. 그래서 학원 재벌이나 일타 강사가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합법적이다는데 그들이 합법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잖아요. 자, 킬러 컨텐츠를 내는 게 학원 재벌들이 인터넷 강의나 문제집 하는 거나 또 일타 강사를 통한 수업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수능 평가하는 출제위원들과 제휴되어서 그것을 집어넣어 왔어요. 자, 그러지 않고 학원에 가서 굳이 안 봐도 될 정도의 부분이라고 하면 학원이 인터넷 강의나 또 각종 문제집이나 현장 강의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강, 인강, 문제집 이런 것들을 해서 학원이 돈을 버는 기본적인 핵심이 킬러 콘텐츠에 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이 알게 모르게 계속 어려워져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결국은요 학원에 문제집 장사를 하고 저거 제자들을 꼽아 넣고 또 학원들이 이들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카르텔이 교육부하고도 연결됐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는 대학 입시 제도 자체가요 이런 학원의 카르텔과 깊숙이 연결됐다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대학마다 논술고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 이제 자체 논술고사를 통해서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변별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결국은요, 대학에서 논술고사 내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 수능에 나가는 것도 못 가르치는데 대학 논술고사 내용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것도 학원과 대학 간의 깊숙한 카르텔이 형성되지요. 대학교에서 자체 논술고사 내는 부분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교육평가원의 수능 출제도 관리가 안 돼서 난리인데 문제들이 나중에 다 이리저리 장사로 퍼져나가고 하는 마당에 대학의 지금 논술고사가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입제도와 학원과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의 이 카르텔이요, 한국의 좌우 기득권 사회의 요구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불법적인 이득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범죄예요. 그럼 그것이 너 추정이지 구체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라는 것은 지금 출제위원들과 학원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또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교육부하고의 연결고리도 100%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의 관료와 출제위원과 학원가가 연결되어서 의도적으로 킬러 문항을 집어넣고 또 그 출제위원과 가까운 그런 학원들이 그런 킬러 문항 유사한 킬러 문항을 집중 과외시키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심지어 수능 출제한 현직 교사들이 강남 입시학원 강사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학원들이 출제위원들을 모니터링해서 교수는 자문으로 모시고 그 교수 제자들은 영입을 한다. 그러니까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위원이 된다는 것은 학원가의 앞으로 지가 고액 학원 강사로 뽑혀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대학 교수도 출제위원이 되면 그야말로 학원가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과 수능 출제자들 간의 결탁은 전 상식적으로 예측해왔어요. 근데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내가 증거를 명확하게 포착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권이 부딪혀서 그것들한테 당하니까 이제 권력의 힘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내가 윤석열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대입 전형은 왜 이야기 안 하냐. 대입 전형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직장과 돈을 더 잘 벌기를 원할 때 그것이 결국은 신분이라고 봤을 때 부자들이 지 자식을 또 부자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 결국은요 사교육과 대입 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흑막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제도가 3천 몇 회까지 방법으로 복잡해져서 어디서부터 범죄인지 또 대학이 정말 공정하게 뽑는지 장난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입학 사정관이니 수시 정신이 학생 종합 기록부니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런 것들을 허물어서 제2조민, 제3의 조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뿌리 뽑겠다고 작정하지 않고 윤이 휘두르는 칼날은요 허공을 휘두르다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 뭐 잘하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빠는데 그 댓글 단 사람도 기득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요 이는 하나마나한 행동은 결국 싸움의 끝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비아냥거린 거예요. 지난 토요일 그 이준석이가 부산에서 이현주 의원과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지만은 이준석은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말하며 The real patient is in 서울이라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을 넘으니 뭐니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자, 그동안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윤조차도 저렇게까지 하느냐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환자라는 것은 윤석열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이준석도 환자로 보인다.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도 일부러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본인은 춘천 출신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 우기는데 그 앞에다 대고 아주 노골적으로 너 저 미국 사람 린턴이 나한테까지 와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비유는 부산까지 갔으면 나름 성의를 보이는 척 해야지 이준석이가 죄를 저렇게 부리고 모진말을 하는 것이 옳냐. 당 밖에서도 지금 이준석이가 일부러 영어로 말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준석 스스로도 비정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자, 인요한 또한 부산에 갔다 온 뒤에 마음이 지치고 상처를 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요한과 대통령을 면전에서 모욕한 행국이다. 자, 그동안에 이준석이가 철부지 같다고 비난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자,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리면 보수가 공멸할 수 있으니 그래도 화해 제스처는 해야 되겠다. 요렇게 지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포함되겠지만 내 바른 취지는 인요한에게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패배는 윤 중심의 국정 운영과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원인이다.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이준석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간 인요한 외면한 이준석 차라리 탈당해라.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미국인이고 의사지 한국의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놓고 말한 것이다. 진짜 환자는 윤석열이 아니냐. 자, 그동안에 이준석이가 한 행보가 좀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인내를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려서 비례대표로 이제 전국구로 입성을 하려고 한다. 3% 이상 받으면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여당 승리보다 지 건배지가 더 중요하면 차라리 빨리 탈당을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이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언론은 탈당 후 신당 이준석이 구태 같은 청년 정치의 결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30대로 당 대표가 되었을 때 낡은 정치를 바꾸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봤고 그가 내세운 청년 정치가 고질적인 보수 진보 대립 586 정치를 깨줄 거라 기대했고 이준석 현상이라 불렀는데 지자체 선거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됐지만은 이준석이가 극단적 내분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해간 현상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저는 당의 무한한 주인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2021년 당 대표가 됐을 때 말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진짜 그러고 있는지 자문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외치면서 지난번에 김종인을 인요한이가 만나자고 한 날 김종인을 만났죠. 그래서 이준석은 유승민하고도 관계없이 자기가 당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 토크쇼 도중에 이노베이션 혁신보다는 레볼루션 혁명이 나을 것 같다. 혁명을 일부가 되라. 혁신이라 말로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요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자, 이준석이가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을 깨려고 하겠죠. 야당인 비명계까지 접촉하면서 신당 창당 의지를 갖다가 지금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비명계까지 포함한다면서 이제 민주당까지 자기가 일부를 해서 신당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저는 좀 오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혁신위의 권고를 다 깔아 옮기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혁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진윤들이 영남 지역 중진들이 전부 서울에 출마하라, 험지에 출마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또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구속시 전면 박탈,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혁신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등이 희생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자기들 내부의 이야기고 저는 이준석에게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창당을 해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것이 한국의 구태 정치를 일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가기 위한 바람, 즉 세대 교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준석은 단지 세대의 상징이라는 말 외에 그가 9세대, 지금 50대, 60대 세대와 20, 30, 40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이 뭔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정치는 현상만 있고 실제 내용 컨텐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반기득권을 말했습니까? 그는 개혁으로 안 된다고 혁명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혁명 20일에는 혁명 20일 만에 혁명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자,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준석의 어떤 반기득권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이준석은 카카오에 대한 윤석열의 압박에조차도 반대하고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어요. 자, 이준석은 코인에서 돈 따서 선거 몇 번 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지금 현 시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는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마치 존재하는 것이냐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반기득권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득권 내부에서 세대 교체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준석에는 그가 세대에 걸맞는 반기득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반기득권의 새로운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기득권적 사고를 가지고 나이만 젊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반드시 정당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명 20일이 이준석이 말하는 개혁이 아닌 혁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냥 젊은 애 늙은이들로 간판 바꾸는, 얼굴만 젊었지 생각은 60대 70대와 똑같은 고루한 젊은 애들로 지금 바꾸는 그런 이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을 시키겠어요. 이준석의 정당의 혁명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뭐 혁명이니 뭐 세대 교체의 상징이니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번에 정당 만들어서 반드시 선거 나오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이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준석의 노림수는 뻔합니다. 지금 무임승차는 그 노인들이 무임으로 전철을 타고 다니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하철 전철을요. 그래서 이거는 그 84년에 우리나라에 시행된 복지제도이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였지만은 지금은 20%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준석이가 지난번에도 보면 당대표를 할 때 보면 20대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는 거, 이번에는 이제 또 세대 간을 갈라치기 해서 어차피 자신에게 표가 안 되는 노인 계층은 지금 무임승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적어도 대중정당을 만든다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갖다가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빈곤율은 OECD 1위, 공적 연금은 강화되기는커녕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노후 대비가 부실하고 사회 안전망이 미흡하고 건강 수명은 늘고 직장은 일찍 잘리고 이러면서 수명은 늘어나되 건강 수명은 대래 짧아지고 각종 병은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가족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극단 선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10,000명당 98명의 노인이 자살하면서 청년층의 3배가 더 된다는 거예요. 23%가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부의 노인 빈곤 대책도 사실상 실종 상태고 기껏해야 노인 일자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에 집중해서 고령화 대책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연금을 강화해서 노인의 빈곤층 추락을
막아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32%라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줄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노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노인 파산자도 늘어나고 자살자도 늘어나고 노인이 대부분 1인 가구의 빈곤율이요 70.3%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40.4%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 보도입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내년에 1000만이 넘는데 빈곤율은 OECD 1위.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 논의 속에 세대 간 갈등도 지금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65세 정년 연장 때 기업 부담이 한 해 15조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 그리고 연금 받아가지고 여행 다니는 노후라는 것은 한국 노인들 대부분한테는 꿈 같은 일이죠. 지금 엊그제 보니까 청소부 경비원이 3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새벽을 깨우러 저 강북의 도봉구청에서 강남역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146번 버스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 논현동까지 매일 출근하는데 새벽 50분에 첫 차가 출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는 대부분의 사람은 서민촌인 상계동에서 부자 동네인 논현동 강남역으로 오는 가장 이른 버스인데 대부분 강남 빌딩에서 청소 등 일을 하는 5060이라는 거예요. 자, 매일 새벽같이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불쌍하고 짠하지만 그래도 몸 아프고 일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 새벽에 많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서서 간다는 거예요. 매일 보니 서로 인사하고 짐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대부분 강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 일을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건물 한 구석에서. 자, 이준석이가 그 노인의 무임승차를 갖다가 문제 삼기 이전에 그는 오늘날 한국 노인의 이런 불행한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노동 별로 안 하고 코인회가 돈 따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빚과 번쩍하게 방송 출연료 받고 잘 살았잖아요. 자, 그런 이준석이가 평생을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노후에는 또 불행하게 돼. 그런데 이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키우고 한다고 노후에 또 가난해져서 70, 80까지 일을 하는 저런 노인들의 사정을 잘 압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요. 노인 문제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가. 노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또 그야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정치인들은 노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가는 요양병원이나 간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2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면요. 이준석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이준석이야말로 실제로 노인들의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쯤 고민하고요. 그들이 저렇게 노후에 가난하고 또 연금소득 대체율은 낮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노후를 보내야 되고 자살을 생각하고 1인 독거 가구에 폐지를 줍고 노인 일자리라는 형편없는 일자리에서 1시간을 새벽에 3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일어나서 강남까지 일하러 오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한때 이 나라 산업의 역군으로서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후에도 또 저렇게 노동을 합니다. 쉬어야 될 나이에.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무임승차 반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평생의 노력과 그리고 노후의 불행을 한번 고민이라도 해봤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쉽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전 분노를 느끼고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삶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의 저 가벼운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 문제예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오늘날 노인 문제 중에서 아주 적은 문제지요. 그런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노인의 공공적 요양체계 마련이나
노인의 호스피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순서에서 무임승차 문제도 개선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적어도 인간적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순서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